장례가 준비되었으면 돌담 평화를 다우다 세션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시작해도?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19회 제주포럼 돌담 평화를 다우다 세션의 자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정광중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돌문화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돌문화를 중심으로 한 평화와 협력,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돌과 돌담, 그리고 석조 건축 등 예술성과 장인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션 진행에 앞서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몇 분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을 주관하신 김동희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 관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알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오늘 세션에서 발표해 주실 연사님과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드라이스톤 월링 협회 마스터 장인이신 션 에드콕 선생님 오셨습니다. 션 에드콕. 다음은 아일랜드 드라이스톤 월링 협회 마스터 장인이신 브랜던 맥클로인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진 돌빛나 예술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 패널리스트 두 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 우리 김남웅 돌하루방미술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동석 인문여행 작가 참석하셨습니다. 나는 박물관에 간다라든지 많은 책을 쓰신 우리 제주도에서 유명하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단상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우리 송원섭 교수 라포터로 오늘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중에서 우리 김혜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혜숙입니다. 제19회 제주포럼 돌담 평화를 다우다 세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귀한 걸음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모든 연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제주대학교 정광중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담당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화산섬인 제주에서 현무암과의 싸움은 독특한 돌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돌담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공생에 의해 형성되고 유기적으로 간화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경관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낸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인내를 상징하며 서로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연대의 표상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섬 제주는 투박한 돌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데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상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세션이 인류의 돌문화에 대해 고찰하고 인간이 돌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상생과 평화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평화를 일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승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협력과 연대, 번영과 평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돌을 매개로 돌과 함께 오랜 세월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제주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돌문화, 돌담, 거기에다가 우리 제주의 정신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이라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제주인이 돌담을 갖고 바람과 그리고 땅의 힘을 갖고 이 많은 이야기와 스토리를 갖고 왔지만 우리가 이 정작 우리 돌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왔는지 또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오늘 드라이스톤 웰링 협회에서도 영국 아일랜드에서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 돌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제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많은 지혜와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돌 문화, 돌담에 대해서 보존과 그리고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에 꼭 와닿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돌문화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고요. 발표를 하시기 전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20분이라는 발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자이신 션 에드콕 선생님의 발표 제목은 돌담 위에 평화를 세우다. 교육과 축제를 통한 협력으로 전 세계의 돌담 문화와 건축 살펴보기가 되겠습니다. 션 에드콕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Right. Firstly, I would like to thank the Jeju Stone Park and the Peace Forum Secretariat for the opportunity to come here and address the 19th Peace Forum. I hope to take you on a tour of stone cultures, dry stone walling education and stone festivals, during which I will be mispronouncing several South Korean place names. Sorry. I come from Cymru, or in English, Wales, a small country that is part of the United Kingdom and about the fifth the size of South Korea. I build dry stone walls. I usually work alone, often with the occasional sheep for company. Sometimes lots of sheep. Stone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ny cultures. Many UNESCO World Heritage Sites relate in some way to man's use of stone, whether it is carved, such as the Moye of Easter Island, or at South Korea's own Shakyamuni Buddha, or used for building, such as the 13th century castles of my own North Wales. These castles are mortared, whilst statues are carved, whilst my area of expertise is dry stone building. There are of course many World Heritage Sites which rely on this building method. Technique helps dry stone walls to stay up, with geology leading to variations in type, but primarily they are held together by gravity and friction, which are essentially the same wherever you are, and whatever it is you are building without mortar. As a result, wherever we find stone, we tend to find similar structures. One way or another, stone is almost everywhere, and was once used by humanity as a building material wherever people could lay their hands on it. The Brewerina fish traps in Australia are said by some to be the oldest stone structures on Earth, perhaps 60,000 years old. Fish traps are particularly common in East Asia, perhaps no more so than Taiwan, where there are many intriguingly heart-shaped traps. In fact, they are found around the world, as can be seen here in Hawaii and Canada, and of course here on Jeju-do, and even in the Menai Straits, just a few miles from where I live in North Wales. I was surprised to discover that South Korea has such a rich heritage of koindo, in fact, the richest in the world. I am familiar with such structures from North Wales and close by in Ireland. We call them dolmen.
Should we be surprised that 3,000 to 4,000 years ago humanity was making similar structures thousands of miles apart? It is possible that even then there was some form of cultural knowledge exchange from surrounding areas, but it is also probably just as likely that when working with stone, that necessity, ingenuity, trial and error, eventually everyone ends up with something that works, with the available materials and physics meaning that the end results are often strikingly similar. Whilst dry stone walling is an almost universally employed craft, modernity and the use of steel and mortar means it is no longer the go-to building technique.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preserve the skills involved in such a cross-cultural heritage and to teach others. Here at Opus 40 in New York State, I was joined by small groups over several days from acros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Britain. Here in California, I was part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where walling styles of 4 different cultures were taught. One aspect of dry stone work I promote and teach is that of cloud construction. Here we can see courses in North America, Wales, Canada and Austria. These stone-faced earth banks are common as field boundaries in North Wales, but rarer elsewhere. They also make attractive garden walls. There were no known books on the English language about their construction, so I wrote one in Welsh and one in English. I also give guided walks of a farm's walls, or perhaps one of my pet subjects, the walls of the North Wales slate industry. More on them later. A brief survey of mostly UNESCO World Heritage Sites can show us how important and universal the use of stone has been throughout humanity's history, from simple meeting places often linked to religion, such as the 5,000-year-old Stonehenge in Britain, to more complicated structures, such as Gozo in Jantiga on Gozo in Malta. Even older than Stonehenge, the name Jantiga derives from local myths and folklore that such big stone could only be handled by giants. It stands as a testament to humanity's ingenuity, to stone itself and to dry stone's potential durability. Skellig Michael off the west coast of Ireland was an active monastery 1,000 years ago. It is somehow more rustic than most World Heritage sites, such as Angkor Wat in Cambodia. Originally a Hindu, then a Buddhist temple, it is probably the largest temple religious complex in the world. Originally built in the 12th century, it is of course dry stone. Whole communities have at times been built of dry stone, perhaps the most famous being Machu Picchu in Peru, known for its incised stonework, but equally it has a more rustic component. Settlements often had a defensive component. In Africa, Great Zimbabwe is a collection of stone dwellings covering several square kilometres. At its centre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11th century dry stoning structures still in existence today. When Rhodesia gained independence from Britain, its people adopted the name of its former capital as its new name, Zimbabwe. In the local Shona language, Zimbabwe literally translates as stone houses. Whilst most stone houses around the world have had or had some form of thatch roof, there are whole villages of stone houses with stone roofs, such as the Trulli of the Puglia region of Italy, and many agricultural buildings, such as the barns of northern Minorca. These all have freestanding domed ceilings constructed through corbelling, a practice whereby subsequent layers of stone slightly protrude beyond those below. There are whole farmsteads, such as the Village de Bory in France. While stone roof buildings are relatively common across Europe and around the Mediterranean rim, they seem rare outside of this area. Where they do exist, such as here in Tibet, the roofs tend to be sloped and supported by timbers. As with Great Zimbabwe,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of walls used for protection. Ireland has many ring forts. And here in South Korea, there is Naganupseong, or the much repaired but nonetheless impressive Seoul city walls, here with elegantly curving batter being the slope of a wall. This practice is more strikingly used for the bases of castles in Japan, reputedly part of a construction technique designed partly to deter ninja assassins. There are simpler fortified buildings or towers, such as the 2,000-year-old Brochs of Scotland, or the even older Newralgie of Sardinia.
Not dissimilar, but built for a completely different use, is South Korea's 7th century observatory Cheomseongdae Gyeongdu, probably the oldest observatory in the world. In Mexico, there is a slightly younger observatory at Chichen Itza, the Caracal. Chichen Itza itself is probably better known for its 1,000-year-old step pyramid, El Castillo, a mere youngster, of course, compared to its Egyptian counterparts. One World Heritage Site that it is hard to draw parallels with is the North Wales slate landscape, designated in 2021. The infrastructure of the 19th and 20th century quarrying industry relied heavily on dry stone construction. Most of the sites we have seen represent just the tip of the iceberg of world stone heritage and are hundreds, even thousands of years old. More modern heritage tends to have a greater reliance on wood, steel and concrete. But I can never give a talk without showing people something of our slate structures. First, I must introduce you to Brenda, who has popped up in a couple of slides already. Brenda is my long-suffering partner. As you shall see, she is invaluable in giving my life a sense of perspective. Well, at least the walls. I can usually talk for hours on this subject. Here I will say nothing, but I will let a few of the many structures speak for themselves for the next 30 seconds. And have a drink. This is the Kai Mauer on the Festiniog Railway, built in the 1840s as part of a tramway to transport slate from the Festiniog quarries 20 kilometres to local ports. Here is one side today, and this is the other side. It is a double-sided embankment. You can just see Brenda's white top in the undergrowth. She will now calculate how high the wall is. It is about 12 Brendas, or 19 metres tall. It is 100 metres long and 3 to 5 metres wide at the top. There are other retaining walls or castle foundations which are a similar height, but they are essentially one-sided single retaining walls. This is essentially a double-sided freestanding wall. It is certainly the tallest wall in Britain, probably in Europe, and quite possibly the world. Agricultural walls are far simpler than the many grandiose structures we've seen so far. They often form extensive walled field systems to help control stock, such as are found in much of the United Kingdom. Elsewhere on the Aran Islands off the Irish coast, they cover only 46 square kilometres but have an estimated 2,000 kilometres plus of wall. In many hilly or mountainous areas, walls are used to create terracing, enabling crops to be grown on the hillsides from Mallorca to Machu Picchu, Yemen to Vietnam. Multicellular sheep pens have been built on Kuruk Island in Croatia and on the Carneddau Mountains in North Wales. Another Croatian example are walls used for controlling stock and rainwater within olive groves. Elsewhere, they are used for water gathering. Described here in Haiti as check dams, these slow water down as it moves across the land, reducing soil erosion and increasing organic deposition. The increased water storage also extends the growing season into the dry season. In more arid areas, there is a variation on this theme. In India, Kardin capture water in the rainy season, effectively raising the water table in a field, enabling crops to be grown when the water level drops, and increasing the available water from irrigation from nearby wells. I unexpectedly found similar walls in Tunisia, where they are known as Jisur. Their resemblance to the North Wales Cloughs is striking. I have often heard it argued that in Britain that the Cloughs were found mainly on the west coast because of the shipping trade from Brittany in northern France and from Cornwall in the southwest of England, both areas where this wall pattern is found. This could well be true, but it does not explain how or why they pop up in an African desert.
I think it likely shows, as I have previously suggested, that necessity, ingenuity, trial and error can lead to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the same technique and structures in different places. Since 2018, the art of dry stone walling knowledge and techniques has been inscribed by UNESCO on their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se heritages cover non-physical intellectual wealth such as folklore, customs, beliefs, traditions, knowledge and language. The list is diverse. Many are unique to an area or a nation. Dry stone walling is one of the few that crosses multiple borders. It is almost universal. But to date, it has only been signed up to by 8 European nations. Every 2 to 3 years, a French organisation, the Société Scientifique Internationale pour l'étude pluridisciplinaire de la pierre sèche,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Society for Dry Stone Interdisciplinary Study, known somewhat more simply as just SPS, holds an international congress. This is attended by dry stone wallers and those interested in the craft from across Europe and beyond. In 2010, the Congress was hosted by the Dry Stone Walling Association of Great Britain, the DSWA, and attendees included people from the USA and Australia as well as Europeans. These congresses featured 2 days of presentations, and in 2010 the overall theme was dry stone walls as part of the cultural landscape. I, of course, gave a presentation on the quarry walls. The congresses usually have a practical element too, and I also took part in building a commemorative seat in the venue grounds. Guided walks also feature prominently, as here in Croatia in 2021. And social gatherings, especially meal times, all are valuable for engendering cross-cultural exchanges and friendships. Festivals in Britain are rare. The DSWA had not run any since the 2010 Congress until last year, attended by British, Canadian, American, Bulgarian and Japanese. This was a traditional crafts festival centred on dry stone walling, but also including carving, hedge laying and blacksmithing. It was perhaps notable for being primarily a younger person's festival. Whilst there was little follow-up to the 2010 Congress in the UK, one notable exception was the Leonardo project. Partly as a result of contacts made in the 2010 Congress, the DSWA joined with 4 other organisations for this project. Headed by the French equivalent of the DSWA, the ABPS, Artisans Bâtisseurs en Pierre Sèche, in English literally dry stone builders, organisations from Italy and Spain joined the French and British in a cultural and walling exchange scheme which ran for 2 years from 2012 to 2014. Sessions were held in each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ith different groups from each attending each session, starting with the French Cevennes and then Cumbria in England, Arnasco in Italy and Andalusia in Spain. Amateurs and professionals combined. There were many communal meals. Language was sometimes a barrier, but overall stone won through as the common experiences and understanding engendered through the building medium crossed many barriers. Sadly, since the funding stopped, there have not been any further initiatives. DSWA has hosted several groups of wallers from Japan in recent years. They visit in order to undertake qualifications within the association's highly regarded craftsman certification scheme. There is no accreditation scheme in their own country. They also get a chance to meet British wallers and see their work. As part of its 2010 symposium, the Stone Foundation in the United States invited 14th and 15th generation stonemasons from Japan to teach the Ano style of stonework. Many of their traditional methods were shown, and wallers from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d a great time. Oh, thank you. Sorry, the pictures are gone. I arrived just after the workshop, so did not meet the Iwatas, the masons. Although I was able to admire the work they produced, 2 giant pillars built to imitate the castle foundations they often repair, and I did get to meet them at a symposium a few years later. I have been fortunate to subsequently be invited back many times to teach at Stone Foundation symposiums. These events usually incorporate several classes in different stone skills as well as a series of presentations. Bringing people together from different places with different skills can have spectacular results. Here in Kansas, we had dry stone walling and letter carving, stone fabrication and setting, coming together in harmony. North of the border in Canada, they like their get-togethers too, gathering wallers from across North America and Europe.
Canadian events are festivals rather than conferences or symposiums. They like to show unique twists on the craft, and talks only play a minor role. They usually include activities for children, and music played a role in many. For one, they invited wallers from Ireland to build a traditional Irish wall. A series of pillars incorporating seats was also built. The pillars were aligned to shade one end wall, so that at the close of the festival a beam of sunlight would project through the Irish cross motif in the other end wall onto a carving set in the shaded wall. Success. The Irish themselves love a party and have several festivals each year, hosting stonemasons from around the world, even South Korea. As I bring this talk towards a close, I have time to mention just one. In 2013, Ireland held a year of celebrations called The Gathering. Ireland has a history of mass migration, and varied events celebrated the Irish diaspora and returning to Ireland. The Dry Stone Walling Association of Ireland organised a commemorative build in a sculpture park in the very heart of the island. Stones came from across the country and even further afield. Stones with an Irish connection were brought from both Wales and the United States. These 4 stones came from the Battery Park quayside in New York, where many Irish immigrants would have first set foot on American soil. Dry stone wallers and stonemasons and carvers combined their skills building walls typical of the regions across the country. It was a great gathering, with people joining from across Ireland and from Wales, Scotland and England, Canada, USA, Germany, Ukraine, Poland and Austria. It took several visits after the initial festival to finish, but the end result was well worth it. The Austrians who had attended this festival when started their own event in Austria, christened Stein and Wine. Stone and Wine, as it is held in the country's wine region, with visits to vineyards and wineries playing a not insignificant role. There have been many festivals in Austria in the years since, constructing dry stone walls and bridges, mostly involving people from Austria, Germany and Switzerland, and of course the Irish. We have already briefly seen the cloud constructed on the first of these, which of course also included a range of styles of Irish wall. Different styles takes us back to where I started, with the Stone Foundation's International Workshop in California, here showing Welsh and Majorcan styles of wall. The Majorcans themselves have now set up their own association, the Gremi de Marger, and held a large conference supported by the Majorcan government. As well as presentations, there were visits and a workshop. Going full circle, in April this year, the Gremi hosted a workshop for the Stone Foundation. Festivals are spreading. This year saw the first in Australia, with many building and social events bringing together wallers and enthusiasts from across the continent, and a couple from England and even Brazil.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Aboriginal peoples component, opening with a traditional smoke ceremony. Interestingly, the appointed guardians of the Brewerina fish traps had recently learned how to wall on another course. The craft has almost disappeared from their culture. As part of the Leonardo partnership, a video, Go With Dry Stone Walling, was made. The video ends with a series of key words summing up the project and the craft: effort, creation, enjoyment, fulfillment, friendship, freedom and satisfaction. I would like to add one more: opportunities. In 1982, I graduated with a degree in modern history and politics with economics. I dreamed of world travel. Somehow I became a dry stone waller instead. The opportunity to travel seemed to have gone. In the mid-1990s, I had the opportunity to write a walling manual and bought a personal computer. The best internet search result for dry stone walling was a 5-page document with no pictures. Searching for DSWA only threw up America's Delaware State Water Authority and dire warnings about unauthorised access. There was no Google. 15 years later, the World Wide Web had made the world smaller. I only had a limited online presence, a website, and produced a hard copy magazine. They led to another opportunity to talk to the Stone Foundation in California. Another 15 years on, having attended over 20 events, spent over an accumulated year in North America, made friends and contacts around the world, another opportunity, Chechudo. Given the opportunity, I would like to think anything is possible with stone, and as my conclusion witters on, you have seen some of these, plus some dry stone bridges from ancient Greece and Rome and Pont de Garde in France, still elegant and imperious after 2,000 years, and here from Ireland and Britain. And finally, South Korea.
Bridge building has been popular at many Canadian festivals. The renowned American civil rights activist Martin Luther King said, "Let's build bridges, not walls." Many have repeated or paraphrased this, and there was even another session at this forum which paid lip service to it. It is generally seen that walls divide us, whilst bridges bring us together. However, stone connects us all, and when it comes to dry stone, I would like to think that perhaps we have another opportunity to build both walls and bridges to bring us together. Thank you for listening.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정말 사회자로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 발표 내용문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아줄 다리와 돌담, 벽을 건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서 브랜던 맥클로인 선생님의 아이코닉한 9세기 아일랜드 석조 십자가의 재복원 과정과 실천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던 맥클로인 선생님, please. Hello, good afternoon. I'm very honoured to be here to talk to all of you about the creation of a 9th century high cross that I made many years ago. The process and recreation of 9th century high cross, the cross of the scriptures, Clonmacnoise, County Offaly. The background. The Irish high cross has long been a symbol of cultural, religious and pagan beliefs for centuries. They were created at the zenith of cross-making in Ireland in the mid-19th century and stood at what was then the centre of learning in Europe. They are found only in Ireland, with a few exceptions, in the British Isles. The crosses of this period varied in location, material, style and size. The general location of the high crosses in Ireland swept across the country from east to west and along the eastern seaboard. These crosses were associated to monastic settlements and would have a round tower, an abbey consisting of several buildings, and churches of various stone construction. The crosses, numbering into their 50s, were sometimes made to honour the ruling king of that province. He would have gifted land and often granted protection to the religious orders, and in turn the abbots and monks would pray for and offer spiritual guidance to him. Generally, it was the abbey or bishop who commissioned these crosses, as they numbered so many, and they were made hundreds of years after the foundations of the abbey were laid. Besides this, it is unknown the cost nor the time it would have taken to produce such a high and incredible work of art. There is a panel on the cross. There is a panel on the cross which has been interpreted as King Flann of Connacht and St. Kieran, the patron saint and bishop of Clonmacnoise, driving a stake into the ground, thus consecrating the site in religious meaning. These sometimes 22-foot, which is 6.7 metres, pillars of stone depicted stories from the Bible. There were Old and New Testament scenes about the creation of man, Noah and the ark, Jonah and the whale, for example. They also had panels depicting Greek and Roman scenes, such as Cerberus, the three-headed god, and the underworld, unicorns and griffins. Other sculptural elements of the crosses included animals, birds, dragons, Celtic knotwork, fretwork and diaper work, as well as architectural details such as roll mouldings, chamfered edges, raised bosses and chiseled margins. The commissioning. In 2004, I was commissioned to recarve this 9th century Clonmacnoise High Cross of the Scriptures by the Ancient Order of Hibernia in Portland, Oregon, USA. They are an Irish Catholic fraternal organisation founded in New York in 1836, some 10 years before the Great Irish Famine. Many branches of them set up throughout America.
Their request was to have an Irish High Cross made in Ireland and erected in America, and they particularly wanted this one. They required it for a dedication to the Irish who emigrated there during the Great Irish Famine, many whom perished en route and never made it. Asked why they chose this cross, they replied, "No other symbol of Ireland for us has more power, meaning and visual artistic brilliance than this one. If it is fit for the kings of Ireland, then it is fit for us." This was a unique opportunity. This was a unique opportunity to research and to get a perspective on the actual making and designing of the process and remodel areas considered unrecognisable and highly denominated from exposure to the harsh Irish climate over 1200 years. Other factors to consider were the many raids made upon them by Scandinavian Vikings, who looted the many riches on offer and murdered before them. Further foreign invasions ensued, including Normans from France and Anglo-Saxons from Britain. Surprisingly, none of these crosses were pulled down or removed as trophies of war. The process. The cross was made from sandstone similar to the original and was sourced locally from a quarry in Mount Charles. It consisted of 4 separate components. They were square base stone tapering into a height of 0.8 meters, the shaft, a rectangular in section and rising to a height of 2 meters, the ring and the cross section spanning 1.6 meters from arm to arm and at a height of 1.6 meters, and finally the roof at a height of 0.4 meters. The total weight of the blocks was up to 3.5 ton and measured in height a total of 14 foot or 4.26 meters or 2 brendas. My initial research from images in library books proved only as a visual aid and limited to only some elements of crosses. I soon learned that I needed to carry out a full technical and photographical survey. I was granted permission by the Office of Public Works, who are a government state body established in 1831 to offer help to the poor to buy food. The role now is to look after and maintain government buildings, property and historical buildings and sites. This comprehensive survey of the cross helped me to produce a full-scale drawing of the cross, a full-scale model of the cross in styrofoam and 20 individual clay models made to scale. This proved very valuable. I was able to work out and understand logistical problems such as moving and handling large and intricately carved blocks of stone, what kind of working area needed for each stone, and how they would physically be connected. This is an image of me in my studio drawing from photographs. The second image is of me modelling from the drawing in clay. The first stage in making the cross was to order the 4 blocks from the quarry. After examining them for flaws or cracks or any anomalies, the blocks were sent to the cutting shed for sizing up and cut to given dimensions. Secondary removal of material was made once dimensions were applied to the stone and the waste was determined. A wide range of techniques and methods are used now to bring the blocks of stone to the stage for detailed carving. This image here shows the stones being delivered to my workshop and a technical drawing of the cross. Now, using the master drawings and the clay models, I could start preparing the mouldings and panels for high relief carving. The 4 blocks were worked separately and in succession, starting with the shaft, the base, the ring, and finally the roof. When originally created, these monuments in stone were crafted and shaped in medieval Ireland by a master mason, known in Irish as An Gabh Saor, and his small team, often working on the same or separate elements of the cross. A high standard and consistency had to be maintained. Further detailed carving was added throughout the panels as they were completed in order to keep a uniformity and consistency in the decoration and style. This image shows the arm on the west face of the cross, very badly eroded,
And the second image shows my recarving of that image on the new cross. It was common to see weathering on these many monuments, especially on the west face, as they were generally orientated facing that way and at the entrance to the main religious buildings. These panels that had disappeared were newly designed and carved to the style of the Cronmacnoise cross period of the time. The final stage was cleaning and crating and shipping the stone. After 2.5 years of research, modelling, technical drawing and hand carved, the cross was finally completed. The cross at this stage was ready for a third cleaning, using only water to rid it of all the dust and particles during its making. Once dry, several layers of silicon sealant were applied and left to absorb into the stone. Now the final job of creating the work could be done. This required more careful thought and handling, as the blocks now fully carved could be easily damaged in this delicate process. This also was a concern for the masons of the time, and some examples of that, like that at Kells, County Meath, show that it was abandoned because a crack which appeared on the ring section. Other crosses at this time were struck by lightning and suffered serious damage, losing whole sections of the arms. There does not seem to be any examples of crosses which fell over, and Ireland, thankfully, does not suffer from earthquakes. The primary material to create the sections was specially treated 18mm marine plywood, 50 by 30mm lengths of pine, and heavy insulation foam cut to size. That's right. Now finally it was ready to be transported to the USA. Cross took the same route as the Irish emigrants would have originally, via crossing the Atlantic Ocean on coffin ships, named because of the huge deaths which occurred on them. Once out of New York, the consignment waited and was cleared by customs. It then journeyed overland and rolling freight to Portland, Oregon, on the west coast, a total of 7,841 kilometers. This journey took approximately 6 weeks, and in October 2008, the cross arrived at this destination. At this stage, the cross had not been pre-fitted or erected together, and it was a one-time fit. I might just add at this point, I actually never physically saw the cross before I had signed a contract. And when I initially went on my first field trip, I realized the magnitude of what I had undertaken. This was probably the most critical and stressful part of the whole operation. Firstly, the base was lowered and securely fixed to the concrete plaza with stainless steel threaded dials. Next, the shaft was lowered onto the mortise of the base to a depth of 350mm and pinned with threaded stainless steel bars. This then was pointed and filled and left for 24 hours. Now the ring section, weighing around 1.5 tons, was lowered onto the top of the shaft with a surface area of 350mm by 450mm, which is just a little larger than an A4 piece of paper. This was placed on another stainless steel dial and on a cushion of lead. Successfully fitted, it was time to put the roof on and complete the 4.2 metre high cross. A little bit of pointing between all the block sections, and the project, which started in 2004, was finished and ready to be enjoyed by a new generation and studied by scholars and academics. The journey by way of process has led to the birth of a cross. The imagery, iconography and metaphor contained on the Clonmacnoise cross has been an area of much speculation and study. Professor Dr. Peter Harbison, academic editor of the Royal Irish Academy, said after seeing it, quote, "I am fascinated by the high relief that you have put into the carvings in the Clonmacnoise cross. I have never imagined it to be quite so high, and it certainly makes everything stand out more than one would have expected. I am particularly impressed by your feelings for animals.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30 to 40% more relief carving now on the new cross compared with that apparent. Previous academics such as Dr. Peter Harbison, Francois Henry,
Crawford and Porter, along with many others, have interpreted these Bibles of stone on a visual basis. The approach taken here has been to examine the full creative process, apply the process, and interpret through a creative 3D approach. The Cross of the Scriptures Portland was unveiled by the President of Ireland, Mary McAleese, on December 13th, 2008 at Calvary Cemetery, Portland, Oregon. This image here shows a few people that were involved with it. Firstly, on the left, is a very dear friend of mine, Father Liam Hickey. The next chap is from Portland, Oregon, one of the people who commissioned it, and myself. And the man on the right is Dr. Peter Harbison. The Cross of the Scriptures, Portland, Oregon, was unveiled by the President of Ireland, Mary McAleese, on December 13, 2008, at Calvary Cemetery, Portland, Oregon, USA.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nveiling, quote, "Brendan McGlone lovingly crafted this magnificent cross in his workshop in Donegal. I know because I saw him at work there, and his pride in this project was palpable. Unveiled and finally in its new home, this cross effigy in stone will help further enrich the heritage and culture of the Irish High Cross and the people who created them for generations to come." Thank you for listening. 네, 감사합니다. 아일랜드 석조 십자가 정말 들으면서 굉장하구나, 아주 섬세하면서도 웅장하게 조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되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연사이신 조한인 선생님의 화산섬 제주의 돌문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의 돌문화가 다른 나라와 뭐가 다른지가 궁금했습니다. 제주도 하면 돌이 최고라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뭐가 최고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다른 나라의 돌담 문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영국하고 아일랜드를 가게 됐고, 영국에서는 그 돌담 협회에서 진행하는 그 돌담 교육을 이틀 동안 기초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이 와서 자격도 따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왔다고 했고, 영국을 거쳐 영국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때 돌담 협회가 몇 년 됐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그쪽 사무국장이 2017년도에 49주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50년 전부터 돌담 보존을 위해 협회를 만들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존 활동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를 갔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제주도와 아주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돌담 형태를 보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다른 나라랑 교류하면서 제주도만의 정말 가치가 뭔가, 돌문화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저는 제주도의 돌문화의 가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 결과 엄청난 규모의 큰 석조물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한데 제주도는 삶의 구석구석, 아주 구석구석 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부터 저기 한라산에까지 돌문화가 들어있지 않은 곳이 제주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그 슬라이드 중에 바다에서부터 저쪽 중산간 한라산 기슭계까지 있는 그래도 대표적인 제주도에 있는 돌문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들은 제주도의 이런 돌문화들은 자발적인 제주도 주민들에 의한 그런 공동체의 활동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돌문화들, 구조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구
바다에 보면 이제 그 배를 대기 위한 포구를 쌓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돌 한 덩이씩 들고 운반하는 건데, 예, 저렇게 등짐을 져서 다 자발적으로 나른 것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다 등짐으로 돌을 나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현재 지금 남아있는 한림읍 수원리에 있는 포구의 모습입니다. 예, 이건 구엄리하고, 왼쪽은 구엄리 등대고 오른쪽은 김영리에 있는 그 도대불입니다. 제주도에 그 포구마다 이런 등대들이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구엄리 등대는 계단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김영리 등대는 계단이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이렇게 포구에 있는 등대의 모양이 다른데, 왼쪽 등대는 약간 여성스럽다고 누가 표현했고, 김영희 등대는 약간 남성적인 등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건 아까 우리 영국 시언께서 보여주셨던 그 원담입니다. 금능리에 있는 이제 원담인데요. 이것 역시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만들고, 저기에 있는 들어있는 고기들을 공동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연세가 많거나 노역자들도 배가 없더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을 분들이 고기를 잡은 것을 갖다가 나눠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원담을 만들고 관리하는 원담도 있습니다. 이 원담은 그 원담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에 300여 개 정도가 원형이 온전한 것도 있지만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섬에 300개 정도의 원담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 쪽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게 금능에 있는 원담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원담을 관리하시는 그 분의 아드님이 와 있습니다. 네, 이건 해녀 불턱이고요. 이건 역시 해녀들의 공동체의 장소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용천수에 있는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한 돌담인데, 이건 역시 100여 년 전에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 돌담을 쌓았는데요. 그때 돌을 쪼개는 기술자를 다른 마을에서 초대를 했는데, 하루에 당번을 정해서 한 집에 그 집에 하루씩 먹이고 재우면서 저 물통담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바닷가 쪽에 있는 용천수의 담입니다. 이거는 애월에 있는 환해장성이고요. 이건 역시 바닷가에 있는 돌을 그대로 활용해서 쌓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쌓은 담입니다. 네, 이거는 방사탑인데요.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기거나 뭐 갑자기 사람들이 뭐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마을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돌을 쌓아서 그 나쁜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덩이씩이라도 다 같이 손을 모으는데요. 가장 먼저 돌을 놓는 사람이 그 나쁜 기운이 가장 먼저 친다고 그래서 다들 놓기를 꺼려 하는데, 누가 먼저 넣냐면 그 마을에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내가 희생하겠다 하면서 돌을 놓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네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아주 좀 특이한 형태의 그런 방사탑입니다. 네, 이런 성담도 있고요. 네, 이건 연대인데요. 이건 역시 그 적들의 침입을
그 알리기 위한 통신 수단으로 연기라든지 불을 피웠던 그런 유적입니다. 네, 돌하르방 미술관에 있는 그 예전에 만들어진 48기의 전통적인 돌하르방을 그대로 재현한 그 돌하르방인데요. 이건 역시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돌을 운반하고 조각을 하고 마을에 제주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설치했던 그런 조각입니다. 이 돌하르방이 아까 우리 션 사진 중에 아일랜드에 이 돌하르방이 서 있는 사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 돌하르방이 왜 아일랜드에 있냐면 저희가 그 돌하르방을 조각한 다음에 아일랜드로 보낸 겁니다. 2022년도에 어디에 서 있냐면 이시돌 목장 맥클린치 신부님의 고향 마을 도네갈 바닷가에 그 돌하르방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1954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일랜드 맥클린치 신부님이 이시돌 목장으로 한림 성당으로 부임을 한 다음에 이 제주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의 그 맥클린치 신부님 고향 마을에 돌하르방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하고는 이제 그런 돌문화 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3회 정도 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일랜드에 있는 그 돌챙이들이 저희 제주도로 방문할 예정이고 먼저 우리 브랜든이 가장 먼저 제주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일랜드에 있는 돌챙이 분들이 지금 제주도로 저희가 돌하르방을 보냈으니까 뭔가 조각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지금 합니다. 네, 이건 제주도의 올해의 돌담이고요. 이거는 우영담이라고 그 마당에 또 제주도에 텃밭들이 있잖아요. 그 마당과 텃밭을 구분하는 돌담인데 제주 사람들은 저렇게 작은 땅이 있어도 뭔가 이게 채소도 심고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예, 이거는 저희가 재현해 놓은 겁니다. 실제 있었던 거를 저희가 그대로 이제 재현했는데요. 이 통시의 주된 목적은 거름 생산입니다. 그 돼지가 그 저 통시 안에서 자기의 분뇨와 여러 가지 찌푸라기들을 계속 그 뒤집고 하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정말 최상의 그 거름을 만드는데 그 거름을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제주도의 애월 쪽에 가면 금성리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쪽 동네의 땅입니다. 실제 이런 땅에서 이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이쪽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밭에 자갈도 많지만 돌 자체가 아주 많은 동네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네 돌담들은 다른 데 돌담은 이렇게 외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쪽 애월 지역의 이 동네 돌담들은 외담이 아니라 넓고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인돌이고요. 용담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제주도에는 한 190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만 개 정도가 있는데 남한, 북한 합쳐서 한 4만 개 정도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돌챙이가 저한테 우리 동네에 이런 고인돌 있다 하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너네 나라도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4만 개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고인돌을 그 영어로는 돌맨이라고 하거든요. 돌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니까 더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산땀인데요. 다른 나라 그 돌챙이 분들이 가장 좀 이게 대체 뭐냐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덤이다 라고 하니까 저기에 묻혀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다.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돌로 이렇게 성을 두른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한다 하니까 또 놀래더라고요. 예. 다른 나라에 없는 좀 특별한 돌담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 돌담을 쌓고 그 옆에 신들이 다니는, 그 죽은 영혼이 다니는 문도 만들어 놓습니다. 예, 이렇게 무덤 앞에 동자석을 세워서 무덤에 있는 분이 심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심부름도 해주고 친구가 돼주는 이런 조각들도 무덤에 세웁니다. 이 동자석은 현재 그 무덤 주변에 한 4,500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도 외나 도 내에 반출된 것이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이 동자석 전문가가 말해줬습니다. 네, 이건 잣성인데요.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한라산을 가운데 놓고 2겹에서 3겹 정도를 둘렀습니다. 구경 목장으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전체 잣성의 길이는 한 240km. 우리나라에서 선형으로 되어 있는 유적 중에는 가장 길이가 길다고 합니다. 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저 중산간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10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잣성입니다. 이건 역시 각 지역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돌담을 쌓은 겁니다. 제주도는 돌이 흔하고 이런 찰흙이라든지 이런 게 귀하다 보니까 옹기를 굽는 가마도 돌로 만듭니다. 육지는 흑벽돌로 만드는데 제주도는 그것조차도 돌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웬만하면 다 돌로 다 해결한다. 생활 속에서. 그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검은 굴이고요. 검은색 항아리를 굽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노란 굴이라고 해서 약간 붉은색 항아리를 굽는, 예, 그런 굴입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건 사삼 성담이고요. 사삼 때 마을의 그 주민들이 돌을 다 같이 쌓아가지고 성을 쌓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데도 있고 많이 사라진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동굴 속에 있는 돌담입니다. 사담 당시에 동굴로 사람들이 피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경찰이나 군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돌담을 쌓은 겁니다. 동굴 속에 가봐도 이런 돌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 돌챙이들의 모습이고요. 현재 제주도 돌챙이들은 몇 명 있는지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돌챙이 하면 제주도에서 돌을 다루는, 직업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 한 500명의 돌챙이가 있는데 그 중에 300명은 현역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200명은 80세 이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 안에 50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돌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한 번은 작년에 일본에서 돌챙이가 2명이 왔는데요. 시골 마을에 있는 텃밭에 이렇게 쌓아진 돌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기에 있는 무배추가 얼마나 귀하길래 이 비싼 돌 가지고 이렇게 텃밭을 돌로 둘렀냐고. 일본에서는 돌이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상이잖아요. 이 돌들이.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돌의 섬입니다. 이거는 2023년 작년에 저희 마을에 방사탑을 쌓았는데요. 마을 축제로 쌓은 겁니다. 어디 전문가한테 돈을 줘서 맡겨가지고 쌓은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는데 원래 저희 마을에는 5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3 때 성담을 쌓으려다 보니까 돌이 없으니까
그 방사탑을 다 뜯어다가 성담을 쌓고 나중에 다시 복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성담을 쌓았습니다. 이 방사탑을 복원했습니다. 예, 이게 다 쌓고 나서 이제 기념촬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탈리아 돌챙이 1명, 오스트리아 돌챙이 1명, 일본 돌챙이 2명, 그리고 제주도 돌챙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이 탑을 같이 쌓았습니다. 영상이 짧은 게 있는데요.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의 돌문화의 특징은 마을 공동체의 문화가 그 돌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유산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명 이장님, 조한진 돌빛나 예술학교장님, 문수동 마을 주민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이 누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 있는 그 돌챙이 어르신들도 소개를 하고, 또 저희 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인데 저희 마을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탑을 쌓을 때 그 가마솥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넣었거든요. 이 사진들은 저희 마을에 살았던 전문 돌챙이, 일반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돌챙이들이 7분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20-30가구의 마을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들을 전시 중입니다. 그 가마솥 안에 붓하고 벼를 넣었는데요. 붓하고 벼르는 공부 잘해서 과거급제해달라는 뜻에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실을 넣었는데, 실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를 기원해서 실을 넣고, 또 대추랑 밤을 넣었는데 자손들 많이 나와서 마을 주민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뜻에서 대추와 밤도 넣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낳다 그럽니다. 크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과거급제하여 주십시오. 지금 가마솥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못하고 붓을 넣었습니다. 저기 사발에는 쌀을 넣었는데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쌀도 넣고 돈도 집어넣고, 어떤 분은 족보를 집어넣더라고요. 자기 집안에 족보도 넣습니다. 저 안에. 네, 마을 분여회에서 국수를 삶아서 온 모든 분들에게 다 대접했습니다. 이쪽 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온 돌챙이입니다. 저분이 이제 일본에서 온 돌챙이고요. 여기 노란 옷 입고 빨간 머리가 여성인데 돌챙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문화가 사라졌는데, 다 같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접시학교 아이들이 와서 축하 공연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돌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 돌 모양은 거북이 모양입니다. He put stone here, milestones for naming your participant. Good.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한진 선생님은 여러분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제주 지역에 전개되고 있는 돌문화 요소의 다양성과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세 분의 발표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두 분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먼저 두 분의 토론을 듣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해당 선생님께 청해서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선생님의 토론 시간은 5분 정도씩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웅 관장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선생님의 전반적인 돌문화에 대해서 잘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일생 동안 돌을 만지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드는 생각에 대해서 혹시 저 외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영역이 있어서 이번에 질의를 하면서 좀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 질문을 드린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주로 조각에 임할 때 돌을 보고 작업을 해나갈 때는 돌이 갖는 무한성에 대해서 되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은 영원성에 대한 일이 전제가 됐을 때 제가 작업에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컨트롤들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만납니다. 해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세 분 선생님들의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돌의 경험들을 갖고 계실 텐데 돌에 대한 심상적 자기 감정에 대한 마음 표현은 어떠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다 되신 겁니까? 예, 아주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세 분 발표자님의 각자의 생각을 한 1, 2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오동석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동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에 맞게요. 뭐 돌담 평화를 쌓다 하듯이 그 웨일즈에서 온 션 에드크 선생님이 이런 돌멩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놓으셨거든요. 이 돌멩이가 지붕을 쌓는 돌멩이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해독, am I right? 해독이라고 썼는데 그 웨일즈 언어로 평화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캠르, 이게 웨일즈 이제 영어죠. 캠누라는 그 웨일즈식 그 지명 이름을 이렇게 써서 오늘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작해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50쪽에 보면은 여기 자료 50쪽에 보면은 우측에 숫자가 2개 보입니다. 첫째 줄에 200명, 넷째 줄에 100명이 보이는데 200만 명이고요. 100만 명입니다. 이건 이제 잘못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션 에드쿡 선생님의 그 여행기를 보면은 제가 다녔던 데하고 거의 같습니다. 중첩되는 데가 많고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그 한국식 드라이스톤 웰링 협회, 여기서 드라이스톤은 뭐냐면 그 접착제, 그러니까 시멘트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쌓는 돌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협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캐나다에서 축제하는 부분을 보고 바로 저거다.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뭐 협동이라든가 뭐 협력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 저런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우리 한국만의 그 드라이스톤 웰링 협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혼자 돌 쌓는다고 했는데 결국 들어보면은 돌은 이제 같이 쌓아야 재미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은 이제 협동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벽을 쌓지 말고 다리를 쌓아라라는 대목이 가장 큰 울림을 주었고요. 어차피 이제 각 마을이 같이 쌓아야지 그 연결되고 물리적인 연결과 이제 마음적인 연결이 되면서 이제 평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걸로 이제 읽었습니다. 그 션 에드크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그 돌담과 이제 제주도의 한국이 아니고 제주도의 돌담과 이제 돌의 문화들을 어저께 봤어요. 저희가 그걸 보시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한국의 이 돌담 협회, 그러니까 드라이스톤 돌담 협회를 만들어 나가야 뭐 어떤 창조라든가 뭐 즐거움, 성취, 뭐 우정 이런 거를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션 에드크 선생님은 이제 대영제국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브랜든 맥클로인 그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이죠. 제주도하고 거의 유사한 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돌 많고 바람 많고 뭐 척박하지만 물론 땅 넓이는 넓죠. 저도 이제 오신다고 그랬을 때 그 이시돌 목장에 한번 가보라고 이제 권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PJ 맥클린치 신부님이 이제 푸른 눈의 돼지의 신부잖아요. 그 한림 지역에 돼지 키우는 거를 가르쳐 줘가지고 굉장히 은인이죠. 예. 아마 조금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주제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을까? 우리하고 역사 문화가 전혀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했으면 사실은 아일랜드에서는 9세기부터 이렇게 땅에 십자가를 높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캐톨릭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다 문맹이었잖아요. 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인스크립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굉장히 섬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동그란 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켈트 문화하고 이제 복합이 돼가지고 이제 켈트식 이제 높은 뭐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설명문이라든가 부연 설명한 것을 이제 해 놨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사암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암이라는 게 이제 톱으로 썰리기도 하고 굉장히 제작하기가 쉬운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뭐 2년 반 정도 걸렸다는 거 하고 또 거기 보면 문양이 태극 문양도 있고 뭐 삼태극 문양도 있는데 이게 바이킹 시대 때부터 온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게 언제서부터 뭐 켈트에서부터 온 것이냐 요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뭐 제주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궁금하지 않은데 주한진 선생님 주한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교장 선생님이니까요. 이제 돌문화 학교도 이제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드라이스톤 쌓기 협회를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이 유기적으로 제주도 돌담이라든가 돌문화가 사라지고 생기는 데에서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토론자 모두 세 분의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전부 다 섞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션 에드콕 선생님부터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well, the first question was how I feel about stone, and I often wonder about this myself. I can't really explain it. The first day I picked a stone up and put it next to another stone, they fitted, and I've always had this. It's just a feeling, and you find this amongst a lot of people in these different countries with different stone, is that somehow the stone just speaks to you, and you understand it, and then that actually helps you understand each other. You always have something in common. What it is, I don't know, but somehow stone just speaks to me, and I often say, Brenda likes to go walking.
I like to sit in a chair. But if there's a stone at the end of the walk, I just keep going and going and going because it will interest me, it will speak to me, and I will enjoy it. And that's what I have to say on that. As to associations and things, well, you need, I think with those, it comes down to the people. You have to find the right people. All of the organisations I've spoken about are run by volunteers. The people don't get paid, and that can be a problem. So they have to be people who really love what they're doing, and you have to get them together, and it can be hard work. And of course, if you can get the government to give you some money or something like that, then it becomes easier. The Dry Stone Walling Association manages better than a lot of the others because it has 2 or 3 paid members of staff. But because it has its own, it's been around for so long, and it has its own certification scheme to give people qualifications, it raises a lot of money that way, and that pays for a lot of what it does. And so the basic work gets done by someone who's paid, and then the volunteers set up the festivals and things like that. But it's a lot of hard work. Right, I think that's it. Hello. Well, I've always been fascinated with stone. My mother often said, would you stop bringing those pebbles home? I had a whole window sill full of stones, and I just had an interest. Now, my background is actually in graphic art, but I never actually got anywhere with it, So, just because down to needing money and getting work, I fell into building stone, and I did it for many years, and it was something that was just something in earth, like we're floating on one massive ball of stone, really, and I mean, it's everywhere you look, and to be able to put it together and to create walls or to create high crosses, which generally is 4 stones together stacked up. It's essentially dry stone, but my love of stone kind of crosses from dry walling to carving, and I can't help separate them. This presentation was about the high cross, but it's something that the stonework has led me into, but I do both of them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the Dry Stone Walling Association and how to set it up, I think Sean mentioned all of those values and important elements. In Ireland, we're very lucky that we have a very strong association, and it's led by not just men but women. Women have a very key role in this in Ireland with us also, and we have many festivals. In fact, we probably have 3 festivals in a year run in different locations. There's one in Donegal, there's one in Cork, and then there's one off the west coast of Ireland on Inisheer. And I've been attending several of those, and I generally at these festivals I hold workshops in carving and letter cutting, because it's people sometimes just don't like to build a stone, but they appreciate it, and they sometimes gravitate towards the other element of it, So I think that's you've got the right people here that have the interest and enthusiasm, and it would be great if you had a festival set up, and it'd be amazing to come and see what you're getting up to down the line. So thank yo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상당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조한재 선생님. 돌은 무언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뭐 밭담은 농작물을 지켜주고, 집담은 또 사람들을 지켜주고, 성담은 적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래서 정말 돌이라는 것은 정말 무언가를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특히 돌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의 돌들이
정말 마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개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돌들이 모여서 뭔가 집이 되고 돌담이 되고 할 때 그런 때 뭔가 쾌감이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돌은 아주 수명이 오래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돌담 그 협회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주도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돌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어저께 두 분이 갔다 오셨겠지만 세계적인 공원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는데 제주도 안에 돌문화공원이 있고 지금 부지만 해도 100만 평이거든요. 가능성이 무한한 곳입니다. 그래서 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관에서 뭔가 많이 이렇게 제주도 돌문화를 위해서 뭔가 지원돼 주시고 하다 보면 이미 제주도에는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다른 나라 못지않은 그런 아주 멋있는 협회도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문화공원에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돌에 대해서는 또는 돌담에 대해서는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우리 조한진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한 4분 정도 시간을 절약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발표자와 토론자 이 단상에 있는 분들 얘기만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 우리 플로어에 계신 우리 참석자들께 질문을 좀 드릴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 선생님, 자 마이크 갖다 드리시고요. 어느 선생님께 질문하실 건지 그리고 현재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외국에 오신 두 분 어느 분이도 상관없습니다. 제주도 그 돌챙이들, 돌담 닫는 장인들은 사실 몇 세대를 이어서 돌담을 쌓거나 다우거나 하는 그 긴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 창피한 직업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에서는 과연 이런 장인들, 돌챙이들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쭉 이어져 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좀 비교적 부끄러운 직업이었는지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 제가 우연찮게 저는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송일령인데요. 구엄 도대부는 제가 2007년도에 복원 설계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아무래도 그 연장자이신 우리 션 에드콕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Well, yes. Well, certainly where I live in Wales, we are still not regarded with any degree. I'm just somebody who handles stone. Anyone can do it. Fortunately, my customers don't think that. So, but the overall attitude amongst people is that it's just a labouring job. The association itself, with its certification scheme, has got the levels, and we have a few people who are master craftsmen. So, within the walling community, we're often looked up to. But within the overall community, you're just somebody who works on a farm. Nowadays, with more artistic stuff, some people are getting very good reputations, and they get very well known, but not me. So there we go. Let me see now. Well, in Ireland, when I was growing up, most of the stonemasons were generally elderly, you know, and there was no young people coming up or interested in it. They seen it as very hard work, very labour intensive, you know, and the climate in Ireland doesn't suit outside work. It rains more than it shines, you know. So that would put a lot of people off, you know. And I also found that it was generally more the kind of agricultural part of the community that you would find these stonemasons in, you know. And nowadays, it's a kind of cool thing to do, you know. People say, "What do you do?" Or, you know, "Oh, I'm a dry stone waller. I build stone," you know. And it's kind of proven that there's so many courses now that are being run, you know, and people are coming to them.
and they're appreciating it more because they've seen how difficult it is actually to begin with, and they have a better appreciation of it.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또 계신가요? 아, 예, 저쪽에 한 분만 딱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예, 어느 선생님한테 하실 건지 좀. 저는 그 조한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에올고 미술과에서 왔는데요. 그 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학생들이 돌 문화를 새롭게 현대에 맞게 또 학생들의 방식에 맞게 해석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문화가 단순히 그 외면적인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그 꼭 표현돼야 되는 지점이나 그 배제되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돌담을 만약에 그 제주에서 돌담은 형태 그대로 쌓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좀 중심적으로 펴야 되는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그 취향이 다양합니다. 이런 돌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교한 돌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돌을 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돌에 대한 애정, 돌에 대한 그런 사랑, 뭔가 이런 것들이 먼저 생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을 쌓을 때 정말 돌을 좋아해서 쌓는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 돌을 좋아하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먼저 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꽉꽉 채워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코멘트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과 돌담을 통한 평화 쌓기 또는 돌담을 통한 평화 이어가기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션 에드콕 선생님의 발표한 내용 중에 등장하는 벽을 쌓지 말고 다리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이 전쟁을 치르는 이 4개국 지도자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돌문화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